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원룸의 종류와 특징, 장단점입니다. 네, 원룸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건축법상의 원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편하게 원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원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별로 특징, 또 장단점도 또 관련된 세금은 모두 다르거든요. 자, 오늘은요,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원룸,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될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원룸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네, 원룸의 종류별로 법률적, 또 물리적, 경제적, 또 세금, 관련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원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습니다. 다중주택, 또 다가구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보통 이런 것들이 다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원룸 하는 게 어떤 원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주택 원룸인지, 다가구 원룸인지, 또 고시원 원룸인지, 오피스텔 원룸인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인지에 따라서 특징이 모두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요 5가지 이 원룸의 형태를 특징별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다주택을 보면 범주가 단독주택에 들어가요.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도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고시원하고 오피스텔은요,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적으로는 이 고시원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상가라고 하는 것들이 근생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이 고시원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오피스텔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오피스텔은요,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룸 형태를 띈 게 바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즉,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처럼 우리가 한 채씩 분양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쥐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하나의 건물에.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층수를 보면 이 다중주택은요, 지상으로 3층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중주택은 이제 반지하층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층수로 보면 4개 층인데요. 지상으로는 3개 층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은 역시 3개 층. 여기서 지금 3개 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가 하나의 건물에 다가구로 쓰이는 층수만 3개 층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근생이나 다른 시설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가구주택이 3개 층인데 내가 봤는데 4개 층이다. 그러면 한 개 층은 불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근생으로 해놓고 그걸 준공 후에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개 층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불법이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층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형 연립 같은 경우는 4개 층, 또 건축 심의를 통해서 5개 층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면적을 보면요, 이 다중주택은 전체 연면적, 그러니까 각 바닥층의 합계 면적, 만약에 한 층의 면적이 50평이라고 하면 4개 층이면 전체 200평이 되죠.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연면적은.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요, 33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요, 660제곱미터, 평수로 따져보면 약 200평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고시원은요, 이전에는 이게 1000제곱미터까지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 때문에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지금은 5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형 같은 경우는 660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단지형 다세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660. 그러면 여기 다가구주택하고 똑같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는 이런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건축법상 또 충수 또 연면적이 모두 다르다는 걸 이제 확인하셨죠? 네, 그럼 이번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중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발코니 치사시설 구분 소유 여부 또 개별 매매가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중주택, 네, 발코니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코니하고 베란다 구분하시죠? 발코니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정확히는 이제 발코니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정하는 거는 합법이고요. 베란다를 확정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요즘에 다 보면 발코니를 확장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애초부터. 이렇게 다중주택도 발코니를 둬서 합법적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다가구주택 발코니 둘 수 있습니다. 이제 고시원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확장 면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전용 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네, 발코니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사실인데요. 이 치사실은 이제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고 또 없는 곳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다중주택은요, 치사설비를 방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공동 치사실을 이제 두 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 역시 우리가 아파트처럼 가구 내에 이 치사실을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 고시원도 보면 요즘에 이제 원룸 형태로 된 고시원들이 있는데 간혹 안에 치사실을 둔 곳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불법입니다. 치사실을 둘 수 없고 이 고시원도 역시 공동 치사실을 이제 두게 돼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네,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둘 수 있고, 그러면 치사 설비를 둘 수 없는 것은 이제 다중주택과 고시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룸의 종류별로 치사 시설을 둘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입니다. 이 다중주택은 구분 소유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한 명인 거죠. 자, 다가구주택도 역시 주인이 한 명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시원은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예전에 이 지분 분양의 형태로 고시원을 막 방조기를 해놓고 나서 분양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고시원을 갖고 무슨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태로 해서 분양하는 형태들이 지금도 간혹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이게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구분 소유 가능합니다. 또 도시형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개별 매매가 가능하느냐? 자, 이건 이제 구분 소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자, 다중주택은 개별 매매가 안 돼요. 건물 전체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도 역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가 안 되고 단독, 통으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고시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신문 보면 뭐 분양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하나씩 개별 분양이 가능합니다.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또 다세대주택처럼 한 채씩, 한 세대씩 분양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중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대수 가구수와 전입신고, 임대사업 혜택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구수 볼게요. 네, 다중주택은 연면적의 제한이 있지만 이제 가구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면적이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뭐 가구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를 19가구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은요, 이 방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아까 면적의 제한이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피스텔도 역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299세대 미만으로만 이제 지을 수가 있고요.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29세대 미만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입신고. 즉, 이것은 세입자가 내가 세대를 살 때 전입신고를 해서 경매 시 내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가 즉 확정일자 효력을 받으려고 하면 전입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 다중주택은 그냥 번지까지만 기입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중주택 들어가면 뭐 2층 202로 이렇게 해서 호수까지 기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가구주택도 역시
번지까지만 기입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지 202호, 301호 이렇게 호수까지 정확히 기입을 해야만 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시원의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지까지만 기입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이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으려고 하면 정확히 호수까지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 혜택, 우리가 좀 주택 임대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여부인데요. 일단 이 다중주택은 대체로 서울에 있는 것들은 면적과 공시가격이 그 기준에서 초과를 하기 때문에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셔도 이제 크게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도 역시 그 혜택이 없었는데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다가구주택도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은 그거에 대한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오피스텔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취득세, 재산세 이런 혜택을 우리가 주택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도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다중주택, 다가구,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 또 아니면 준주택 종류별로 특징, 형태, 법률적, 세금적 부분이 모두 다르다는 걸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내 목적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원룸의 종류 5가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룸의 종류 이 5가지도 물리적 형태로 보면 또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픈형 원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룸 형태예요. 적게는 한 4평에서 7, 8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의 형태인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 방 이게 모두 다 이제 공유해서 쓰는 거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원룸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분리형 원룸입니다. 보통 이제 1.5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방이 따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실, 주방 이렇게 이제 공용으로 쓰는 공간.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좀 능력이 되는 1인 가구들은 이런 오픈형 원룸보다는 이런 분리형 원룸을 더 선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층원 원룸이 있어요. 복층형 원룸. 보통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분양하는 거 보면 이 복층형 원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위층, 복층 형태에서 그 위층에는 이제 침실을 두고 그 아래층은 주방과 이제 거실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복층 원룸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룸은 물리적 형태로 보면 오픈형 원룸, 또 분리형 원룸, 또 복층형 원룸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니까요.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원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징도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원룸의 형태가 몇 개 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체로 거의 90% 이상 이 범주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그 상품들이. 지금 이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요, 오늘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것이 내 투자 목적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은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원룸의 종류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을 투자할 때는 그 상품별로 물리적, 또 경제적, 또 법률적, 그리고 세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이런 상품별로 이런 특징들을 자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투자 전에 꼭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